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서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5개월분씩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10월 출생아 수는 3만 1,600명으로 2015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명료와 건강검진을 중단하려던 의료계가 집단행동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일과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일수록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35%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의 자녀 비중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현실성 있는 주택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2017년 서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5개월분씩 편성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서울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938억 원, 어린이집 1,422억 원으로 편성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액수는 유치원 5개월, 어린이집 5개월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5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에서 확정 교부될 규모를 보고 추경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보육대란 우려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인구 절벽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의 2016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3만 1,600명으로 2015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로 혼인 건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0월 누적 출생아 수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 출생아 수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41만 3천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례에 없던 독감이 유행 중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독감에 걸리고도 증상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간 독감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A형 독감은 일반 감기 증상에 몸살과 근육통까지 동반하는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 20%가량은 감염되고도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튄 침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거나 손을 통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방심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독감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죠. 근데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질환은 군집 면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체 유행이 줄어드는 거죠. 본인의 증상이 없다고 해도 기침을 할 땐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주 손을 씻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감염병 유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2017년 1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중단에 나서려던 의료계가 집단행동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취소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최근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다른 건강검진보다 낮은 일요당 10,000원에 불과하고 당국이 지나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며 보건소에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필요한 검사를 7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검진 사업입니다. 녹내장은 방치하면 시력을 잃게 되는 안과 질환입니다. 녹내장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말기가 돼서야 증상을 느낀다고 하니 40세가 넘었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녹내장 환자가 치료받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녹내장은 여러 원인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가 줄어들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통증, 시력 저하와 같은 자각 증상이 없어 말기가 돼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늦게 발견하면 치료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녹내장 진료 인원은 76만 8천 명으로 2010년에 비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부터 증가해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 인원의 7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경우 40세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압이 높거나 녹내장 가족력, 근시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도 녹내장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녹내장 발생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40세부터는 안압이 정상이어도 시신경 검사를 비롯한 녹내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겨울철 국내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사상 최악의 스모그를 맞고 있는 중국. 회색 장막에 가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는 눈에는 잿빛으로 보이지만 포집해 들여다보면 검은색이 확연합니다. 이 중국발 검은 스모그가 한반도로 건너온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서울에 떠도는 먼지 중에 중국 것이 계절별로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성돼 건너온 초미세먼지는 연평균 28%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을 나눠보면 겨울철이 43%로 초미세먼지 중 절반에 육박하는 양이 중국에서 넘어왔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중 일부가 중국에서 건너온 1차 오염물질이 변형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실제 절반이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먼지는 다른 계절보다도 인체에 가장 해롭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그 질량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그 인위적인 성분의 영향이 더 많아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안팎. 중국 영향을 뺀다면 수치는 20 아래로 떨어져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폐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중증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겨울철 먼지가 극성인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신혼부부에 관한 통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결혼한 부부는 147만 2천 쌍이었는데 맞벌이나 무주택 부부가 반대의 경우보다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결혼한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10쌍 중 3쌍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에서 5년이 지난 부부도 아이를 낳지 않는 비중이 20% 가까이 됐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무주택 부부가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부보다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10쌍 중 4쌍 정도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10쌍 중 4쌍이었습니다. 명의는 남편 단독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지만 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아내나 부부 공동 명의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는 신혼부부 절반이 집을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혼부부 10쌍 중 6쌍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쌍 중 8쌍은 초혼이었으며 결혼 1년 차 부부가 5년 차보다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신혼부부 수는 9만 5천 쌍으로 전체 신혼부부 중 6.5%를 차지했습니다. 암과 심뇌혈관 질환의 주범인 나트륨의 섭취량이 5년 만에 5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김치와 라면 등 가공식품이 덜 짜게 출시된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나트륨을 측정하는 등 짜지 않으면서 맛있는 요리법을 찾는 대회 현장입니다. 국 없는 날 선포식과 저염 김치 출시를 알리는 행사까지. 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는 얘긴데 한 조사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5년 만에 5분의 1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2010년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700mg, 5년 뒤인 2015년에는 3,800mg으로 19% 줄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 감소는 식품업계의 공이 컸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나트륨 섭취량 감소분의 83%는 김치, 장류, 라면 등 가공식품 속 나트륨 감소에 따른 것이고 17%는 국민의 식품 섭취량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량에 비하면 아직도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2배가량 높습니다. 더 줄이려면 식습관 개선이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정에서 각 개인이 조리를 할 때나 식사를 할 때 소금이 덜 들어간 식사를 하시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나날이 늘어나는 외식 부분에서의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부나 또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저염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나트륨 섭취량 목표를 2015년 3,800mg에서 2020년까지 3,500mg으로 잡았습니다.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 운전과 보행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로 위에 얇게 낀 살얼음 때문에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 녹아 도로에 스며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얼어 팽창하면서 생기는 현상. 일반 도로보다 최대 14배 미끄러운 데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기어를 저속에 넣고 천천히 출발해야 하고 스노 타이어를 장착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속하지 않고 급제동하지 않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교통사고만큼이나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낙상사고입니다.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보다 보폭은 좁게 걷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양손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은 반드시 등산화나 등산용 스틱이나 지팡이를 챙겨 길을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흔히 척추 옆구분증은 잘못된 자세 탓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둘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7살 김모양은 최근 척추 옆구분증 치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5년 전 처음으로 등이 휜 것을 발견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뼈를 바로 세우는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평상시 행동에서는 전혀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었고 그다음 허리가 아프다라든가 하는 자각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냥 간과했던 것 같거든요. 2015년에만 11만 3천 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특히 김양처럼 뼈가 굳기 전인 성장기 10대 환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 잘못된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드는 경우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거 한 5, 6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유전적인 거는 있어요. 빈도로 보면 한 20배 이상은 더 생기기 때문에. 뼈가 굳은 성장기 이후에도 보조기나 마사지로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는 광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25도 미만은 관찰, 25도에서 40도 사이에 성장기에는 보조기, 보통 한 50도 지나가면 수술, 이런 치료들이 입증된 치료고 그 외의 치료는 SRS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발을 모으고 엎드렸을 때 등에 튀어나온 모습으로 옆구분증을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어 초기부터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 늘어난 뱃살 관리하는 법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 회장 오경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종이접기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융합인재교육 또는 스팀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스팀이라는 말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영문 첫 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의적인 융합인재 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스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각 교과의 교육 내용을 지도할 때 이전처럼 수학 시간에 수학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 관련이 있는 교과의 지식을 융합하여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사고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의 목적은 나날이 치열해져가는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융합형 인재로 길러내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 하에서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창의적 교육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스팀 교육을 위한 많은 교재와 교구들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 봤을 때 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의 아이들에게는 종이접기가 정말 유익하고 창의적인 놀이교육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평면의 종이 한 장으로 입체적인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따라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따라하는 모방에서 시작하지만 모방에서 응용으로, 응용에서 창작으로 발전하게 되고 처음 익힌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종이접기에 유익한 교육적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중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끝을 자극하여 대뇌 활동을 활발히 하여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접기 위해서 몰입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인내심이 좋아집니다. 둘째, 눈과 손의 협응 동작과 양손 사용으로 자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켜주며 특히 4세에서 6세에 한창 발달하는 소근육은 옷의 단추를 채운다든가 신발끈을 묶는다든가 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기초가 되어서 신체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평면에서 입체로 완성되는 공간적 이해를 기초로 수학적 개념을 체험할 수 있고요. 종이접기를 통해서 키워지는 관찰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요즘의 스팀 교육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그 외에도 색채 감각이 좋아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한 종이접기는 유치원이나 초등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 등 여러 곳에서 강좌가 운영되고 있어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접기를 하며 아이와 교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별다른 도구 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종이접기로 자녀와 소통하며 자녀의 창의성을 키우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체의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지는데요. 따뜻한 옷차림만큼 중요한 게 식생활일 겁니다. 겨울이 제철인 대표적인 채소 중에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탈착대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브로콜리로 겨울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